경북 안동의 한 장례식장. 흰 국화 향기와 울먹이는 숨소리가 뒤섞인 가운데 검은 한복 차림의 최윤희는 눈가가 말라버린 채 영정 사진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세상을 떠난 남편 하정우의 미소 띈 사진은 평소와 똑같았지만 이제는 어떤 말도 하지 못할 영원한 침묵이 되었습니다. 손님들은 조심스럽게 다가와 고개를 숙였고 윤희는 기계처럼 인사하며 감정을 억누르고 있었지요. 3일장이 막바지에 이르던 그날 오후 조문객들의 발길도 잦아들 무렵 장례식장 입구가 잠시 술렁였습니다. 검은 수트를 갖춰 입고 깔끔하게 빗어넘긴 머리에 금태 안경을 쓴 한 남자가 무리를 이끌고 들어왔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조용히 숨을 죽일 만큼 위압감 있는 풍채였고 낯익은 언론사 카메라들이 조용히 따라붙는 모습도 보였지요. 그 남자가 정우의 영정사진 앞에 섰을 때 윤희의 심장은 이유도 모른 채 크게 요동쳤습니다. 묘하게 익숙한 걸음걸이, 낮게 깔린 음성, 눈꺼풀의 주름선마저도 낯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인상보다 그녀의 숨을 멈추게 한 것은 그 남자가 고개를 숙일 때 살짝 드러난 왼쪽 귀 뒤에 삼각형 점 3개였습니다. 그건 오직 윤희의 아들 하도윤에게만 있었던 특징이었습니다. 선천성 색소 침착이라고 의사가 말했지만 그녀에겐 아들의 몸에 새겨진 특별한 도장이었지요. 19의 봄, 도윤은 졸업여행을 핑계로 친구들과 제주도로 향했지만 그 후로 연락이 끊기고 경찰의 실종 수사는 허공만 맴돌았습니다. 당시 수많은 납치설, 가출설, 심지어 자살설까지 떠돌았지만 윤희는 끝내 믿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어딘가 살아있을 거라는 희망 하나로만 버텨왔지요. 하지만 그 희망이 남편의 죽음과 맞바꿔 찾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윤희는 떨리는 손으로 부조봉투를 받았습니다. 그 위에 적힌 이름은 강태영 KS그룹 대표이사였습니다. 낯선 이름이었지만 이상하게도 그녀의 눈은 자꾸 그 이름 위에 쓰인 강이라는 성에 머물렀습니다. 하도윤이 아니라 강태영이라니 성도 바뀌고 모든 흔적이 지워진 듯 보였지만 귀 뒤의 점만큼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숨을 삼키며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저기, 실례지만 정우 씨와는 어떤 관계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태영은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그 눈동자, 그 콧날, 심지어 손끝의 곡선까지도 도윤과 너무도 닮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태영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사업상 몇 차례 조언을 받았을 뿐입니다. 유족분들께 깊은 애도를 전합니다. 그의 말은 공손했지만 감정은 비어 있었습니다. 윤희는 그의 눈에 자신을 알아보는 기색이 전혀 없다는 사실에 혼란스러웠습니다. 정말 단순한 착각일까요? 하지만 귀 뒤의 점은 착각일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가슴 깊은 곳에서 오래된 모성의 본능이 외치고 있었지요. 그 순간 그의 비서로 보이는 젊은 여성이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다음 일정이 있습니다. 슬쩍 그녀를 의식한 태영은 다시 윤희를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인께서 좋은 곳에 가셨을 거라 믿습니다. 부디 몸 조심하시고 마음 잘 추스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는 등을 돌려 장례식장을 떠났습니다. 윤희는 움직이지 못한 채 그 뒷모습만 바라보았습니다. 흑색 롱코트를 입은 채 조용히 걸어가는 모습이 15년 전 등산 배낭을 메고 집을 나섰던 도윤의 마지막 뒷모습과 겹쳐졌습니다. 그때도 그녀는 말없이 아들을 배웅했지요. 윤희의 입에서 저도 모르게 중얼거림이 흘러나왔습니다. 도윤아, 정말 너니?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멈추려 해도 멈춰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눈물 속에서 그녀는 결심하게 됩니다. 반드시 진실을 확인하겠다고요. 장례식이 끝난 지 사흘 뒤 윤희는 강태영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KS그룹 대표이사, 인터넷에서 그의 이름을 검색하자 수많은 뉴스와 인터뷰가 쏟아졌습니다. 단기간에 국내 건설업계 5위 안에 진입한 기적의 청년 CEO. 그러나 그의 출신과 과거에 관한 정보는 놀랄 만큼 적었습니다. 언론은 동남아 출신 입양아로 미국에서 교육받은 뒤 한국에 진출이라는 짧은 서사만 반복하고 있었지요. 윤희는 태영의 출생신고서를 열람해 보려 했지만 관련 서류는 기업 비공개 인물로 분류되어 일반인이 접근할 수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유일하게 그녀의 손에 남은 단서는 그의 귀 뒤 점 3개와 기억 속 아들의 실루엣이었습니다. 윤희는 결국 결심합니다. 직접 만나야겠다고요. 며칠 뒤 서울 강남의 고층 빌딩 KS그룹 본사 로비는 윤희에게 차가운 대리석과 쇠처럼 무뚝뚝한 시선만을 내뿜었습니다. 안내 데스크에서 그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 강태영 회장님을 뵙고 싶습니다. 저는 하정우 사장의 아내입니다. 접수 직원은 윤희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곤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단정한 정장을 입은 여성 비서가 내려왔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일정은 꽉 차 있어서 오늘은 어렵습니다. 그때 저 멀리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며 몇 명의 임원들과 함께 강태영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윤희는 숨을 삼키고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도 그녀를 보았고 잠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김 사장님 부인이시죠? 네. 박윤희입니다. 비서는 안절부절했지만 태영은 그녀를 손짓으로 제지하고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잠시 제 사무실로 가시죠. 엘리베이터 안 윤희는 그의 옆모습을 몰래 살폈습니다. 미간의 주름, 턱선, 손등의 핏줄까지 하나하나가 아들의 그것과 닮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침묵을 유지했고 윤희 또한 아무 말 없이 가슴속만 조여왔습니다. 회장실에 도착하자 태영은 의례적으로 자리를 권했습니다. 무슨 일로 저를 찾아오셨습니까? 윤희는 한참을 머무시다 입을 열었습니다. 15년 전 제 아들이 실종됐습니다. 이름은 하도윤입니다. 그리고 회장님은 그 아이와 너무 많이 닮았습니다. 태영의 미간이 찌푸려졌습니다. 그녀는 가방에서 사진 한 장을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대학 입학식 날 정장을 입은 젊은 도윤이 활짝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태영은 그 사진을 내려다보더니 한참 후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들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윤희는 떨리는 손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 귀 뒤에 있는 점, 그건 우리 아들만 가진 표식이에요. 그걸 보고 확신했어요. 태영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이듯 말했습니다. 저는 강태영입니다. 부모님은 미국에서 절 입양하신 분들이고 한국에서 일한 건 7년 전부터입니다. 당신 아들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윤희는 마지막 힘을 다해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DNA 검사를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단 한 번만요. 그 순간 태영의 표정이 급격히 굳어졌습니다. 그는 다시 자리에 앉으며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제가 왜 그런 검사를 받아야 하죠? 윤희는 당황하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돈 때문이 아니에요. 저 회장님께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요. 정말이에요. 그저 확인하고 싶을 뿐입니다. 제 아이가 살아있는지. 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래서요? 만약 검사 결과가 나왔다고 칩시다.
그럼 당신은 저를 어떻게 하실 건가요? 재산 상속을 요구하시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언론에 제 뿌리를 공개하시겠다는 건가요? 윤희는 자리에 선 채 멍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전 그런 거 원하지 않아요. 단지 제 아들을 찾고 싶을 뿐입니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강태영은 고개를 저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쯤에서 돌아가 주세요. 제가 누구인지 그건 이미 결정된 사실입니다. 윤희는 더 말하지 못하고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사무실 문을 닫으며 다시 한번 그 귀 뒤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은 흐려졌고 모가는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발걸음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강남의 한 유전자 검사센터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검사 의뢰서에 강태영의 이름을 쓰며 자신도 몰래 중얼거렸습니다. 좋아요. 내가 알아낼게요. 당신이 내 아들이든 아니든 그건 곧 진실이 밝혀질 겁니다. 장례식 이후 며칠이 흘렀습니다. 윤희는 여전히 강태영의 냉담한 시선을 잊지 못한 채 하루를 견디고 있었죠. 하지만 그의 눈에 잠시 스친 흔들림은 분명했습니다. 혼란이든 두려움이든 어쩌면 본능적인 낯익음이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날 저녁 뜻밖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서울대학병원 이식센터 간호사였고 강태영 회장의 요청으로 상담 일정을 조율하고자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윤희는 잠시 얼어붙었지만 곧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내일 오전에 병원으로 가겠노라고요. 이튿날 병원 복도는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윤희는 늦겨울의 차가운 공기를 가르며 상담실 문을 열었습니다. 안쪽에 강태영이 앉아 있었고 그의 곁엔 낯선 여인이 안고 있는 어린아이가 있었습니다. 허약한 몸짓, 창백한 얼굴, 거친 숨결. 어린 남자아이는 아버지 품에 기댄 채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태영은 윤희를 보며 짧게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제 아들입니다. 이름은 태준이고 7살입니다. 윤희는 아이의 얼굴을 바라보며 마음이 저릿해졌습니다. 아이는 숨을 고르듯 가쁘게 호흡하고 있었고 마른 손가락은 아버지의 옷깃을 움켜쥐고 있었죠. 태영은 조용한 음성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태준이는 선천성간 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유일한 치료 방법은 간 이식이고 문제는 아이가 RH-B형이라는 겁니다. 혈액형이 희귀하다 보니 기증자를 찾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윤희는 자신의 맥박이 빨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입술이 떨렸고 손끝이 얼어붙는 듯 했죠. 그녀는 마치 오래 준비해둔 말처럼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도 RH-B형입니다.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멎는 듯 했습니다. 태영의 눈동자가 흔들렸고 그의 손에서 아이가 미세하게 내려앉았습니다. 정말입니까? 같은 혈액형이라고요. 예. 몇 년 전 건강검진에서 확인했어요. 기증자로 적합한지는 모르겠지만 검사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긴장과 혼란이 동시에 섞인 표정이었죠. 아이를 꼭 안고 있던 그의 팔이 느슨해졌고 아이의 머리가 그의 가슴에 깊숙이 파묻혔습니다. 곧 담당 의사인 김민우 교수가 들어와 이식 전 검사 절차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윤희는 서류에 서명하며 담담하게 수긍했습니다. 의사의 말에 따르면 조직 적합성, 간 기능, 심장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윤희는 말했습니다. 기꺼이 검사받겠습니다. 지금 당장 진행해 주세요. 검사는 그날 오후까지 이어졌습니다. 혈액 채취, 간 초음파, 심장 초음파, 조직 적합성 측정까지 모두 차근차근 진행되었습니다.
간호사가 나이를 확인하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기증수술은 다소 위험할 수 있습니다. 괜찮으시겠어요? 그녀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습니다. 누군가를 살릴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해요. 오후가 되어 검사가 마무리되었고 윤희는 복도 끝 의자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강태영도 곧 다가와 맞은편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마주하다가 그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까지 해주실 줄은 몰랐습니다. 윤희는 그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조건이 없는 마음입니다. 제 아이였던가 하는 문제는 지금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그 아이가 살아야 한다는 거죠. 태영은 시선을 내리깔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의사 말로는 연세와 심장 상태가 변수라고 했습니다. 수술이 꽤 위험할 수도 있다고 하더군요. 그녀는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저는 살아온 만큼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남은 시간을 누군가에게 나눠줄 수 있다면 그게 제게 주어진 마지막 역할일지도 몰라요. 그의 눈빛이 복잡하게 흔들렸습니다. 차가운 눈동자 아래에서 희미한 감정이 움트고 있는 것이 느껴졌죠. 그러나 그는 아무 말 없이 아이 쪽을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아이는 조용히 눈을 감고 있었고 얼굴은 고요했지만 생명의 끈은 아직 얇디얇은 실처럼 위태로웠습니다. 윤희는 손을 뻗어 아이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살짝 차가웠지만 작고 약한 손은 여전히 살아있었습니다. 그녀는 속삭였습니다. 괜찮아요. 이젠 다 괜찮을 거예요. 그 말이 아이를 향한 것인지 자신을 향한 것인지는 누구도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분명히 느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무언가가 서서히 움직이고 있다고요. 아주 오래전 멈춰있던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한다는 것을요. 검사가 끝난 지 이틀 후 윤희는 다시 병원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일부 검사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왔다는 이야기와 함께 정밀 조직 적합성 검사 결과는 하루 더 기다려야 한다는 안내였습니다. 그녀는 초조함과 설렘 사이에서 조용히 마음을 다잡으며 기다렸습니다. 그러던 중 뉴스를 보던 윤희는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포털 사이트 메인 화면에 커다랗게 떠 있는 기사 제목은 이러했습니다. 강태영 회장의 생모 등장, 유산을 둘러싼 충격의 진실. 기사를 클릭하자 낯선 여인이 서울 시내 한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눈물까지 머금은 목소리로 그녀는 단호히 말하고 있었죠. 강태영은 제 아들입니다. 17에 낳아 미국으로 입양 보냈던 아이입니다. 저는 평생을 후회하며 살아왔어요. 윤희는 텔레비전을 껐습니다. 손이 떨리고 숨이 가빠졌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이명옥. 이름도 얼굴도 생소했지만 그녀의 연기력만큼은 능숙했습니다. 그날 오후 윤희는 병원 측에 방문을 요청했지만 응답은 없었습니다. 대신 태영의 비서로부터 문자 한 통이 도착했죠. 회장님께서는 당분간 외부 접촉을 삼가시겠다는 입장입니다. 윤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부는 병원 앞에서 한참을 서 있던 그녀는 마침 로비에서 걸어 나오는 태영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 역시 윤희를 발견하자 걸음을 멈췄습니다. 태영 씨, 잠시만요. 저 뉴스 봤습니다. 그 여인 정말 회장님의 어머니라고 생각하십니까? 태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굳어 있었고 윤희의 눈을 제대로 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짧게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은 확인할 수 없습니다. 저도 혼란스럽습니다. 윤희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여자가 거짓말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진짜입니다. 당신 귀 뒤에 점, 당신의 혈액형, 그리고 그녀는 말을 멈췄습니다. 병원 앞 시선이 집중되는 장소에서 이 말을 계속 이어가는 것은 서로에게 독이 될 수도 있겠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아침 윤희는 다시 강태영의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이번엔 그도 더 이상 피하지 않았습니다. 응접실에 마주 앉은 두 사람 사이엔 전보다 한결 무거운 공기가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회장님, 그 여자가 뭐라고 하든 전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은요? 어떤가요? 태영은 침묵하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가 아들인지 아닌지 그 판단은 아직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명옥 씨는 그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증거가 없습니다. 그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렇다면 증거를 드리죠. 윤희는 손가방에서 하정우의 유품 중 하나였던 낡은 USB 메모리를 꺼냈습니다. 남편이 평생 모아왔던 기록, 실종 이후의 모든 수사 자료, 그리고 정체를 의심했던 강태영과의 비공식 만남 기록이 담긴 파일이었습니다. 이 안에는 회장님이 우리 아들이라는 걸 입증할 가능성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DNA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조직 일치율이 95% 이상입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태영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는 그녀의 눈을 보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까지 침묵하셨습니까? 왜 이제서야 나타나셨나요? 윤희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15년 동안 찾았습니다. 온 세상을 뒤졌어요. 회장님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단지 지금 아픈 아이를 살릴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저는 그걸로도 충분합니다. 태영은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 담긴 감정은 이제 단순한 의심만은 아니었습니다. 분노, 혼란, 그리고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날 밤 윤희가 돌아간 뒤 태영은 이명옥을 따로 만났습니다. 그녀는 사무실 안에서도 쇼윈도 같은 눈물 연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태영은 이번에는 다르게 느꼈습니다. 대답은 똑같았고 주장도 같았지만 그녀의 눈빛은 흔들렸고 손짓은 과장되었습니다. 며칠 뒤 태영은 조용히 사설 유전자 검사기관을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두 사람의 모발 샘플을 함께 보냈습니다. 그가 알고 싶은 진실은 하나였습니다. 누가 진짜 어머니인가? 그 대답은 곧 오게 되어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윤희는 조용히 남편 정우의 서재를 찾았습니다. 아직 손도 대지 못한 유품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그의 손길이 닿았던 책상은 여전히 먼지가 앉지 않은 채 시간을 멈춘 듯 했습니다. 윤희는 두 손을 모은 채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마치 정우가 방금 전까지 그 자리에 앉아 있던 것처럼요. 책상 오른편 서랍 깊숙한 곳에서 정우가 늘 아끼던 가죽 수첩과 USB 메모리 하나가 나왔습니다. 윤희는 조심스럽게 그것들을 꺼내 들었습니다. 가죽 수첩에는 정우의 깨끗한 필체로 날짜와 짧은 기록들이 남겨져 있었고 USB에는 검은 펜으로 DS- 하도윤이라는 이니셜이 적혀 있었습니다. 며칠을 고민한 끝에 윤희는 USB를 서울에 있는 한 컴퓨터 수리점에 들고 갔습니다. 혹시나 고장 났을까 걱정했지만 다행히 안에는 정우가 직접 수집한 파일과 녹음 자료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컴퓨터 화면을 바라보며 떨리는 손으로 하나씩 클릭해 나갔습니다. 첫 번째 폴더 안에는 15년 전 경찰 조사 자료가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실종 당시 도윤이 마지막으로 목격된 위치, 함께 여행을 떠났던 친구들의 진술서, CCTV 분석 결과 등이 들어 있었죠.
그녀는 익숙한 이름과 지명을 마주할 때마다 울컥하는 감정을 눌러야 했습니다. 두 번째 폴더는 훨씬 최근의 것이었습니다. 폴더명은 K, T, Y 추적으로 되어 있었고 안에는 강태영과 관련된 기사 스크랩, 회의 녹음, 사진, 심지어 몰래 촬영한 병원 입퇴원 기록까지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윤희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중 하나의 영상 파일에서 정우의 목소리가 또렷이 들렸습니다. 오늘 강태영 회장을 만났다. 직접 얼굴을 보니 내 아들 도윤이와 너무도 닮았다. 귀 뒤점도 말투도 우연이라 하기엔 모든 게 일치했다. 그 음성은 한참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내가 확신을 가질 수 없다면 내가 직접 확인해야 한다. 그래서 DNA 샘플을 확보하려 한다. 만약 이 녹음이 남는다면 그것은 내가 진실을 확인하기 위한 여정의 마지막 증거일 것이다. 윤희는 두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가슴이 조여들었고 눈물이 줄줄이 흘러내렸습니다. 정우는 그녀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만 혼자서 아들의 생존 가능성을 쫓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그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윤희는 USB와 수첩을 들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이 자료는 누구보다 태영이 직접 확인해야 할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병원 회의실 조용한 분위기 속에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윤희는 말없이 가방에서 수첩과 USB를 꺼내 그의 앞에 밀어놓았습니다. 이건 정우 씨가 남긴 자료입니다. 회장님이 도윤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고 그걸 입증하기 위해 노력한 흔적입니다. 태영은 묵묵히 USB를 노트북에 연결했습니다. 정우의 목소리가 다시 흘러나오기 시작했고 화면엔 날짜별로 정리된 사진과 기록들이 보였습니다. 도윤이 실종 당일 항로, 친구들과의 마지막 문자, 그리고 태영과 처음 만났을 때의 사진. 하나하나가 치밀하고 애틋했습니다. 태영의 눈빛이 서서히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윤희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남편은 당신을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아들이라는 확신을 가졌어요. 증명하려고 했죠. 하지만 유일하게 말하려던 날 그만 사고가 났습니다. 태영은 손으로 이마를 감쌌습니다. 그의 호흡이 거칠어졌고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당신이 말하는 도윤 그 아이는 정말 나였던 걸까요? 그는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윤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아이가 내 아들입니다. 내 가슴이 기억하고 있어요. 내가 직접 낳고 키운 내 아들입니다. 그 순간 회의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고 간호사가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강태영 회장님, 검사 결과가 도착했습니다. 직접 보시겠습니까? 윤희와 태영은 동시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진실이 머지않아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떤 거짓도 덮을 수 없는 가장 정확한 형태의 증거가 될 것이었습니다. 서울대학병원 이식센터 상담실. 하얀 벽면과 반듯한 탁자가 빛을 반사하고 있었습니다. 탁자 위에는 유전자 검사 보고서가 놓여 있었고 그 앞에 앉은 강태영의 손끝은 종이를 움켜쥔 채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흔들리고 있었고 조용히 옆에 앉아 있는 윤희의 숨결은 차분하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의사 김민우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입니다. 분석 결과 박윤희님과 강태영 회장님의 유전자 일치율은 99.97%로 확인되었습니다. 모자 관계일 확률이 통계적으로도 매우 확실합니다. 태영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고개를 천천히 들어 윤희를 바라보았지만 그의 입에서는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윤희는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확인되었네요.
김 교수는 자리를 조용히 떴고 상담실에는 둘만이 남았습니다. 태영은 입을 다문 채 손에 든 종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마치 그 종이가 자신의 정체성 전부를 바꾸어 놓을 것처럼 말입니다. 윤희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도윤아 아니 태영 씨. 아니죠. 이제 다시 도윤이라고 불러도 되겠죠. 태영의 어깨가 작게 떨렸습니다. 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난 정말 당신의 아들이었던 겁니까? 윤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손을 뻗었습니다. 그래요. 당신은 내 아들입니다. 19살 졸업여행 떠나던 날까지 나와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자란 아이였어요. 실종되고 나서 그 긴 세월 동안 난 단 하루도 포기한 적이 없어요. 태영은 두 손을 무릎에 얹은 채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눈가가 붉게 물들었고 숨을 들이쉴 때마다 작은 떨림이 퍼져나갔습니다. 하지만 나는 아무 기억이 없어요. 그 이름도 그 얼굴도 하나도 떠오르지 않아요. 윤희는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기억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당신의 몸이 기억하고 있다는 겁니다. 당신의 피, 당신의 세포, 그리고 당신의 아들이요. 그 순간 태영은 갑작스럽게 의자에서 일어나 창가로 향했습니다. 넓은 창 밖으로는 서울 도심의 건물들이 빼곡히 서 있었고 그의 고요한 눈에 도시의 불빛이 반사되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내가 살아온 모든 게 거짓은 아니겠죠. 그는 윤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지금 아내와 아이가 있어요. 그 아이를 위해 살고 있었고 그 아이 때문에 이식 수술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누구였는지를 알아버리면 그 삶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윤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부정이 아니라 확장입니다. 새로운 진실이 생겼다고 해서 지금까지의 삶이 틀렸다는 건 아니에요. 당신은 여전히 아버지고 남편이고 그리고 이제 내 아들이기도 한 거예요. 한참을 말없이 서 있던 태영은 천천히 자리로 돌아와 앉았습니다. 그리고 힘겹게 윤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실 수 있습니까? 내게 기억도 없고 당신을 어머니라고 부른 적도 없는데 목숨까지 걸고 제 아들을 도와주겠다고 하시잖아요. 윤희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 아이는 내 손자니까요. 나를 기억하지 못하는 아들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 그 아이를 살리는 거라면 저는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그는 눈을 감은 채 두 손을 맞잡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 윤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그의 손을 살짝 잡았습니다. 그 손은 차갑고 조심스러웠지만 분명한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간호사가 문을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윤희님, 수술 전 마지막 상담을 위해 이식센터로 이동해 주셔야 합니다. 윤희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가야겠네요. 태영은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도 함께 가겠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병원 복도를 걸어갔습니다. 긴 세월을 돌아 다시 이어진 이 길이 어디로 향할지는 아직 알 수 없었지만 그 발걸음은 확실히 한 방향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서울대학병원 이식수술 당일 아침, 하늘은 흐렸고 겨울 끝자락의 찬바람이 유리창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윤희는 수술복으로 갈아입은 채 침대에 누워 수술실 이동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챙겨준 머리망과 수술복은 몸을 눌러오는 무게처럼 느껴졌지만 그녀의 얼굴은 오히려 담담해 보였습니다. 병실 문이 열리고 정장을 입은 태영이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손에 작은 종이봉투 하나를 들고 있었고
얼굴엔 밤을 새운 듯한 피로가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윤희는 살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음은 준비됐어요. 몸은 잘 모르겠지만요. 태영은 그녀 옆에 앉아 종이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이건 제가 어릴 때 수술받을 때 양어머니가 주신 부적입니다. 그땐 미신이라 생각했는데 지금은 이게 작은 마음의 약속처럼 느껴집니다. 윤희는 봉투를 받아들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적보다도 그 마음이 더 큰 힘이 될 거예요. 그때 문이 열리고 김민우 교수가 들어왔습니다. 박윤희님, 수술실로 이동하겠습니다.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간호사 2명이 조심스럽게 침대를 밀기 시작했고 윤희는 마지막으로 태영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기다려줘요. 아이를 꼭 살려야 하니까. 태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꼭 돌아오셔야 합니다. 침대가 병실을 벗어나 복도로 들어서자 태영은 조용히 그녀의 베개 아래에서 빠진 머리카락 몇 가닥을 조심스레 집어들었습니다. 작은 비닐봉투에 넣어 주머니에 넣은 그는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던 유전자 전문가에게 그것을 조용히 전달했습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가능한 한 빠르게요. 전문가는 고개를 끄덕이며 떠났고 태영은 다시 병원 안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고 긴 복도는 그의 발걸음에 따라 조용히 울리고 있었습니다. 수술이 시작된 지 2시간이 지나고 대기실에서 태영은 아내 윤나와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커피 한 잔을 건넸고 태영은 조용히 받아들었습니다. 우진이는 잠들었어요. 다행히 상태는 안정적이에요. 그래. 잘 지켜줘서 고마워. 윤나는 그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분 정말 당신 어머니일까요? 태영은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대답했습니다. 곧 알게 될 거야. 마침내 태영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유전자 검사 기관이었습니다. 그는 통화를 위해 자리를 비웠고 복도 끝에서 조용히 전화를 받았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박윤희님과의 관계는 99.9% 이상으로 명백한 생물학적 모자 관계입니다. 태영은 말없이 전화기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순간 심장이 내려앉는 듯했고 세상이 잠시 정지된 것 같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복도로 돌아왔고 윤나에게 아무 말 없이 앉았습니다. 말하지 않았지만 윤나는 그의 얼굴을 보고 모든 걸 알아차렸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 당신도 힘들겠지만 이제는 받아들여야 해요. 잠시 후 김민우 교수가 대기실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침착했지만 눈가엔 긴장이 남아 있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아이의 상태는 안정적입니다. 간도 잘 이식되었고 기능 회복도 빠를 것으로 보입니다. 태영은 눈을 감으며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교수의 표정은 여전히 완전히 편해지진 않았습니다. 다만 박윤희님의 상태는 아직 위중합니다. 수술 중 출혈이 심했고 심장에 무리가 있었습니다. 심실 기능이 저하되었고 혈압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태영의 얼굴에서 피기가 사라졌습니다. 살 수는 있습니까? 지금으로선 낙관도 비관도 하기 어렵습니다. 현재 중환자실에서 집중 치료 중입니다. 다음 1~2시간이 고비가 될 겁니다. 그는 고개를 숙였고 어깨가 작게 떨렸습니다. 윤나는 그의 등을 조용히 두드렸고 태영은 중얼거렸습니다. 제발 어머니를 살려주세요. 그는 처음으로 그 단어를 입에 올렸습니다. 어머니. 낯설고도 절박한 단어였지만
이제는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이었습니다. 윤희는 중환자실에서 나흘을 버텼습니다. 그 나흘 동안 태영은 병원 복도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밤을 지새우며 의자에 앉아 있던 그는 새벽마다 간호사에게 상태를 묻고 낮에는 아들 우진의 병실로 가 그 작은 손을 잡으며 무사히 깨어나길 기도했습니다. 다섯째 날 아침 김민우 교수가 조용히 중환자실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태영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다가갔습니다. 어떻습니까? 교수는 잠시 숨을 고른 후 미소를 지었습니다. 박윤희님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현재는 안정적인 상태고 회복의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태영의 다리엔 힘이 풀려 그대로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눈을 감았습니다. 손끝이 떨렸고 눈가에는 뜨거운 물기가 맺혔습니다. 잠시 후 윤희는 회복실로 옮겨졌고 면회 시간이 되자 태영은 조용히 커튼을 걷고 그녀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기계음 사이로 작게 울리는 심박소리, 튜브 너머로 이어지는 희미한 숨결. 그녀는 눈을 감고 있었지만 얼굴은 한결 평온해 보였습니다. 태영은 의자에 앉아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당신 덕분에 우진이가 살았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진짜 제가 누군지 알게 됐습니다. 그 순간 윤희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렸고 이내 천천히 떠졌습니다. 초점이 없는 듯 하던 눈이 천천히 그를 향해 머물렀고 한참을 바라보다가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도윤아. 그 단어 하나에 태영의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말없이 그녀의 손등에 이마를 기댄 채 숨죽여 울었습니다. 병실엔 아무 말도 없었지만 그 조용한 침묵이 오히려 둘 사이의 오랜 공백을 메워주는 듯 했습니다. 그날 이후 윤희의 회복은 기적처럼 빨랐습니다. 우진이도 이식된 간을 잘 받아들이며 건강을 회복해갔고 병원 내에서는 세 사람의 기적이라는 이야기가 조심스럽게 퍼져나갔습니다. 퇴원 후 윤희는 정우의 유품을 함께 정리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태영은 망설임 없이 동의했고 두 사람은 다시 안동으로 내려갔습니다. 아버지의 서재엔 먼지가 조금 쌓여 있었지만 모든 것이 그대로였습니다. 책상 위에는 남편 정우의 유일한 일기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태영은 조심스럽게 그 책장을 넘겼습니다. 도윤이가 돌아올 거라는 희망 하나로 살아간 나날들. 강태영이라는 이름으로 세상에 나타난 아이가 내 아들이라는 확신. 하지만 가족에게 말하기엔 너무 불확실했던 두려움. 그래서 DNA 검사를 기다리던 마지막 날 정우는 이렇게 써놓았던 것입니다. 내일 결과가 나오면 그 아이를 꼭 품에 안게 될 것이다. 윤희에게 말하리라. 우리 아들이 살아있다고. 단 한 번이라도 그의 이름을 다시 부를 수 있다면 나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겠다. 태영은 책장을 덮었습니다. 눈이 붉어졌지만 마음만은 차분해졌습니다. 그는 윤희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알아보셨네요. 윤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분은 세상 누구보다 당신을 믿고 있었어요. 며칠 뒤 안동 시민회관 앞에는 작고 단정한 간판이 하나 세워졌습니다. 하정우 기념요양센터. KS그룹의 지원을 받아 설립된 이곳은 지역 노인들을 위한 돌봄과 휴식의 공간이 될 예정이었습니다. 개소식 날 윤희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저는 제 아들을 15년 만에 다시 찾았습니다. 그리고 한 손자도 얻게 되었지요. 이 모든 기적의 시작은 남편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는 죽음 앞에서도 가족을 포기하지 않았고 그 사랑이 우리를 다시 이어주었습니다. 태영은 청중 사이에서 조용히 어머니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내 윤나와 아들 우진도 그의 곁에 함께 서 있었죠. 태영은 우진의 작은 손을 잡은 채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우진아, 할머니가 너를 살리셨어. 그리고 아빠도. 우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이제 할머니랑 같이 살아도 되는 거야. 그래. 이제는 우리 가족이니까. 행사가 끝난 뒤 윤희는 남편의 사진 앞에 조용히 섰습니다. 하얀 국화꽃 하나를 조심스럽게 내려놓고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 찾았어요. 그리고 손자도요. 당신이 지켜준 덕분이에요. 정말 고마워요. 그리고 사랑합니다. 그날 윤희의 마음속에 깊이 박혀 있던 상처 하나가 비로소 아물기 시작했습니다. 긴 세월을 돌아 다시 하나 된 가족. 이제 그들의 삶엔 상처보다 더 진한 사랑이 자리 잡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요. 다음 이야기에서 뵙겠습니다.